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세상에는 하루아침에 죽을 병을 고친다거나 궁지에 몰린 순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거창한 기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그 기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희 엄마와 저처럼 말이죠. 엄마는 늘 제게 넌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분명 엄마 인생의 기적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의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길거리를 헤매다 험한 일을 당했거나 잘못됐을지도 모르니까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와 엄마는 친모녀 관계가 아니에요. 엄마는 추운 겨울 오들오들 떨며 시장통을 헤매는 저를 발견하시곤 지금까지 키워주셨어요. 엄마가 관할 파출소에 미아 신고를 하고 반년이 넘도록 저를 데리고 기다렸지만 친모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에 알게 된 거지만 저는 버림받았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엄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반년이 넘도록 보살펴 주셨고 초등학교 입학이 가까워오자 당신 호적에 넣어주신 거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서요. 반대했던 사람은 엄마의 시어머니인 제 친할머니였어요. 당시 엄마는 남편과 사별한 뒤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전가게를 하며 살고 계셨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었던 탓에 친할머니께서는 엄마를 제가시키려고 주변에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는 바람에 할머니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 딸린 과부가 됐으니 제가 자리도 쉬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할머니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며느리 앞길을 막는 걸림돌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늘 제게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엄마가 없을 때면 제게 그러셨거든요. 아가, 네 친엄마 찾아가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불쌍한 내 며느리 훌훌 털고 새 인생 살 수 있게 네가 떠나다오.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다. 알겠냐? 너무 어렸던 탓에 할머니 뜻을 몰랐던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싫다고 집에서 안 나갈 거라고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곤 하셨어요. 당신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질지 못하셔서 막상 저를 어쩌지는 못하셨죠.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엄마 호적에 오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한 식구로 지내게 되었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이 집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하고 길에서 엄마를 닮은 사람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기도 했으니까요. 보고 싶어도 아닌 척을 했던 거였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 사람이는 두 사람이 기대선 모양을 하고 있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지. 가영이랑 내가 만나게 된 건 어쩌면 서로한테 필요해서였는지도 몰라. 가영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한테는 가영이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가영아, 앞으로 우리끼리 서로 기대서 살지 않을래? 싫으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아. 대신 힘들 때나 슬플 때는 꼭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럴게. 엄마의 이런 따뜻한 마음에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엄마의 딸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기내며
여느 모녀들처럼 다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할머니도 언제부턴가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엄마가 바쁠 때는 엄마 대신 저를 챙겨주셨죠. 처음엔 서먹서먹하던 할머니와의 관계는 제가 중학생이 될 즈음엔 진짜 친할머니와 손녀딸처럼 되었어요. 한 번은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덕분에 늦음하게 며느리랑 손녀딸 거느리고 살게 됐구나. 자식 앞세워 보내고 며느리한테 짐이 될까 걱정했는데 네가 와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도 하고 말이다. 고맙다 아가, 우리한테 와줘서. 할미가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말로는 며느리를 제가 시키겠다 했지만 실은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혼자 남겨지는 게 싫었지만 며느리를 위해 보내주려고 하셨던 거죠. 남편 잃은 며느리를 붙잡아둘 명목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제가 나타났고 가족을 이루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입장에선 잘된 일이었으나 그렇다고 마냥 좋아하는 게 미안해서 마음과 달리 제 탓을 하셨던 거죠. 할머니의 진심을 듣자 그제야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저 때문에 엄마가 재가를 못했다는 죄책감에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렸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저와 같은 처지였다니 동질감도 느껴지고 마음이 짠했어요. 하지만 뜻밖의 할머니 고백이 있은 지 얼마 뒤 할머니는 한 많은 인생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은 엄마와 저 둘만 남게 된 거죠. 시련은 연이어 찾아온다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제 친모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리던 친모를 보자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친모는 잃어버린 딸을 만났다는 기쁨보다는 저를 맡아 키워준 엄마에 대한 원망만 가득 있는 것 같았어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애를 보호하고 있으면 진작에 경찰에 알렸어야죠. 어떻게 남의 애를 데리고 살 생각부터 해요? 애 잃고 걱정하는 부모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마는 경찰에도 신고했고 반년 넘게 기다려봤지만 연락이 없어 그랬노라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이어갔죠. 아니 그럼 애를 시설로 보냈어야지.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딸을 호적에 올리냐고요. 만약 그때 우리 애를 시설로만 보냈더라면 좀 더 일찍 찾았을 거 아니냐고요. 설마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 남편도 자식도 없다던데 혼자 살기 외로워서 우리 애 안 놔준 거 아니냐고요. 아니 겉보다 혹시 당신이 우리 애 유괴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곤 겁이 나니까 애를 주었니 어쩌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난요 얘 잃어버렸다고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하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는지 알아요? 자식 잃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짐작이나 하냐고요. 나 이렇게는 그냥 못 넘어가요.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당신 고소해서 우리 가정 파탄낸 죄값 톡톡히 받게 할 거라고요. 유괴라뇨.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가영이 덕분에 위로받고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남의 귀한 자식을 유괴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에요. 저 때문에 모진 일 당하신 건 정말 죄송해요. 그건 앞으로 살면서 제가 두고두고 갚아 나가겠습니다. 갚아요? 뭘 어떡해요? 순간 친모의 눈빛이 반짝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친모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저희 엄마를 유괴범으로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아주 악랄한 방법이었죠. 친모는 제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고는 엄마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한참 만에 방에서 나와선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나도 이미 네 아빠랑 헤어지고 딴 사람이랑 사는 처진데. 들어보니 이분도 그간 너한테 정이 많이 든 모양이던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여기 있는 거 가영이도 괜찮지? 생각지도 못한 친모의 말에 왠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했는데 직접 친모 입으로 듣고 보니 목이 쎄하더군요. 그래서 온 몸에 힘을 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친모를 따라가겠다고요. 그러자 친모가 난감한 표정을 짓지 뭐해요. 그리곤 저희 엄마 눈치를 살피며 다그치듯 제게 말했어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너 아줌마랑 여기서 사는 거 좋다며. 근데 왜 마음이 바뀌어서 날 따라가겠다고 이러는 거야? 엄마가 자주 찾아올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 싫어. 나 엄마 따라갈래. 그러니까 이분한테 더는 유괴범이란 소리도 하지 말고 법적으로도 절대로 해끼치지 마. 그걸 빌미로 돈 받아낼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고. 사실 저는 안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친모가 형사 고발을 안 하는 조건으로 엄마한테 돈을 요구한 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따라 나선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엄마가 시장바닥에서 더위와 추위에 싸우며 그렇게 번 돈을 인간 같지 않은 친모한테 뺏기는 건 볼 수 없었거든요. 제 고집에 따라 저는 친모가 사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란 작자는 딱 봐도 친모보다 10살 이상 어린 남자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그릇이 가득했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사는지 온 집안이 쓰레기통 같더군요. 둘 다 일은 안 하고 종일 집에서 담배만 푹푹 피워대고 있었어요. 친모의 남자는 저를 볼 때마다 인상을 팍 쓰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죠.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적어도 저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해주진 않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방과 후 집에 왔는데 친모랑 남자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그 여자한테 돈 뜯어오랬지 애를 데려오랬냐? 쟤 예전에 네가 버린 애라며. 근데 왜 데리고 와? 꼴에 너도 엄마 나 이거냐? 그래서 달고 온 거야? 미쳤어?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앤데 정은 무슨 정이야? 딱 돈 받고 나올 타이밍인데 치지배가 눈치도 없이 따라오는 바람에 산통 깼지 뭐야. 아주 재수 온 붙었다니까.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일부러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물러난 생활을 하다 저를 가졌다는 것도요. 그래놓곤 돈벌이 수단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날은 저물어 캄캄하고 갈 곳은 없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은 엄마와 살던 집으로 향했지만 선뜻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염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정말 엄마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지 뭐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달려가 안겼어요. 그리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면서 엄마를 불러댔죠. 그날 밤 저를 통해 모든 얘기를 들은 엄마는 다시는 저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말하셨어요. 며칠 뒤 친모는 집으로 찾아와 또다시 돈 얘기를 꺼냈고 엄마는 쪽파 씻던 물바가지를 친모한테 뿌리며 소리쳤어요. 버러지만도 못한 년, 한 번만 더 찾아와봐. 그땐 똥물을 끼얹어 줄 테니. 앞으로 내 새끼 인생이 얼씬되면 그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잘 들어. 이 세상에 네 딸은 없어. 네가 차가운 길바닥에 애를 버린 순간 네 딸도 널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안 그럼 경찰 부를 테니까. 친모는 서슬이 퍼런 엄마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큰 시련을 겪은 우리 모녀는 그 후로 정말 찐 모녀 사이가 될 수 있었죠. 엄마는 시장통에서 전을 팔아 제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남들 못지않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대학에 들어가자 어학연수도 보내주셨죠. 엄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저는 동기들보다 빨리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학교 배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간 모아둔 돈으로 엄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난생 처음 떠나는 모녀 여행이었죠. 그래봐야 싸구려 패키지 여행이었지만 엄마는 딸 덕분에 난생 처음 비행기도 타보게 됐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면세점 구경도 할 겸 일찌감치 수속을 밟고 들어간 엄마와 저는 탑승 전 수속을 위해 지문 인식대 앞에 섰어요. 먼저 끝난 저는 문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엄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공항 직원 여럿이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를 애워싸고 있더라고요. 한참 만에 문 밖으로 나온 엄마한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글쎄 지문이 닳아서 양손을 다 찍어봐도 지문 인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았거든요. 지문이 닳도록 고생한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루빨리 돈을 벌어 내가 엄마를 부양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의 결심은 점점 희미해졌지 뭐예요. 교사 임용이 되고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이후엔 담임을 맡게 되면서 전보다 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흐르니 그땐 또 결혼 문제로 엄마한테 소홀해졌어요. 같은 학교 선생님 소개로 만난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2살 위 형이 있긴 한데 몇 년 전에 결혼해 분가에 살고 있었죠. 어머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돈에 집착이 강한 분이셨어요. 좋게 말해서 그렇고 정확히 말하자면 속물적인 분이셨죠. 그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솔직히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그래,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시장에서 전집을 하십니다. 전집? 아휴, 그것 팔아 돈이나 돼? 전이야, 명절에나 먹는 거지. 평소에 누가 전을 사 먹는다고. 이래서야 어디 혼수나 제대로 해올 수 있겠니?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큰며느린 사업을 크게 하는 집 딸이라 혼수도 그렇고 예단비도 그렇고 내가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었다. 그런데 너는 전 팔아 뭘 얼마나 해온다는 건지. 이래서야 주변에 망신이나 안 당할지 모르겠네. 애초에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나마 네가 학교 선생이라니 직업은 탄탄하다 싶어서 반대는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처신 똑바로 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손해보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러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생각 말고 너도 성의껏 해봐. 괜히 내 아들 기죽이지 말고.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관두던가. 시어머니의 말에 관두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저희 엄마가 사위감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데다 남편도 저보다 저희 엄마를 더 잘 챙기는 사람이라 나만 참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과한 혼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사사건건 손이 형님과 비교를 하시는 통에 혼수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손이 형님이 원치 않은 참견에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고요. 에게? 예단비 500이 뭐야? 우리 집 TV값도 안 되네. 동서 형편이 어렵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요즘 시세는 따라야지. 동서가 이렇게 해오면 결국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는 거야. 정 힘들면 나한테 도움이라도 청하지 그랬어. 어머님께는 고작 한복 한 벌 해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난 모피코트랑 에르메스 가방 하나 해드렸는데 비교되지 않겠어? 아무리 형편대로 하는 거라지만 동서 그러다 어머님한테 미움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뭐 나야 상관없지만. 대략 이런 식이었어요. 말끝마다 자기랑 비교를 해대는데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니까요. 그 나이 먹도록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으면서 돈 쓰는 데는 아주 도사더라고요.
말끝마다 있는 집이 어쩌고 시세가 어쩌고 하는데 정말 순간순간 주먹이 불끈할 정도였어요. 이런 압박 속에서도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과 약간의 엄마 도움을 받아 성의껏 혼수 준비를 했어요. 그래 봐야 어머님 눈엔 안 차겠지만요. 그나마 걱정과 달리 어머님이 분가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혹여 함께 살자고 하시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아직은 자식 수발받으며 살 나이는 아니라시며 분가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저는 시댁 눈치가 보여서 회사 근처로 하기를 바랬는데 남편이 굳이 고집을 피워서 친정과 5분 거리로 하게 됐죠.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딸 내외를 곁에 두고 살게 되어서 그런가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곤 김치며 밑반찬들을 해다가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워주시곤 하셨죠. 남편은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엄마를 도와 가게를 마무리를 하고 오곤 했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딸 자식보다 사위가 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셨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던 겨울, 결혼해서 처음 맞는 설이 되었어요. 방학 중이라 수업이 없었던 저는 일찌감치 엄마가 계신 시장에 들러 장을 받았어요. 서당집 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전집 딸인 저는 전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붙여가겠다고 하려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글쎄, 동서 몰랐어? 나 친정 식구랑 괌 여행 가는데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 혹시 알고 있냐고 했더니 남편도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대뜸 그러시더군요. 그래, 내가 가라 그랬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 잘해야 니들이 와서 지내면 되잖니. 그리고 명색이 네가 전집 딸인데 전 부치는 거야 선수 아니겠어? 큰애야 워낙 있는 집에서 자라서 부엌 일은 할 줄 모르니 어차피 와도 다 네가 할 일 아니야? 일도 안 시키래 불러다 벌 세울 일 뭐 있니? 하는 사람이나 해야지. 그래서 사돈댁이랑 여행 가고 싶다길래 갔다 오라고 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그래요? 그럼 저는 없는 집에서 자랐으니 명절 내내 전이나 부치고 차례상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지금까지 어디서도 이런 대접 받은 적 없었다고요. 저 어머님 뜻 못 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알아주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럼 며느리를 둘이나 두고 나보고 전이나 부치라는 거야 뭐야?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돈 많은 친정도 며느리는 여행 보내고 가난한 친정도 며느리만 독박 씌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천명절인데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보내게 될지 걱정이 됐어요. 잘못된 건 초정에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님과 맞서기로 했어요. 그렇게 명절 전날이 되었고 한창 바쁠 엄마를 도우려고 시장으로 나갔죠. 그런데 한창 바빠야 할 시간에 엄마 가게만 불이 꺼져 있지 뭐예요. 그래서 생선집 아주머니한테 물었더니 웬 모피코트 입은 사모님이 와서 엄마를 데리고 갔다지 뭐예요. 전 부칠 재료까지 잔뜩 싸들고 말이죠.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모피코트를 입은 사모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았거든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역시나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확실히 감이 잡혔거든요. 저 대신 엄마를 불러다 전을 부치게 하려는 심산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설마 이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댁이 가까워 올수록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렇게 시댁 현관을 들어섰는데
역시나 엄마가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눈이 뒤집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거 내려놓고 당장 나와. 엄마가 왜 여기서 전을 부쳐? 왜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냐고. 나 이깟 사람한테 며느리 대접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엄마까지 휘둘릴 필요 없다고. 그때였어요. 막 욕실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곤 놀라더군요. 어머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불러다 전을 부치게 해요? 어머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엄마까지 부리려 드냐고요.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달려나와 그런 게 아니라며 저를 말리셨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사람 감싸줄 필요 없어. 돈 많은 집 딸인 큰며느린 해외여행 보내면서 나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와서 전 부치라고 하는 여자야.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냐고.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엄마한테 이러는 건 나 절대 못 참아. 그게 누구라도 내 엄마한테 함부로 구는 건 절대 못 참는다고.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뭐라고 엄마한테 이런 꼴을 당하게 해. 그러니까 엄마, 앞으론 저 여자가 뭐라고 하든 절대 따르지 마. 날 위해서 더는 희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서 옷 입어. 나랑 가자.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은인도 몰라봤구나. 시어머니의 그 말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두 분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듯 보이더군요. 한때 몹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네 시아버지가 사업 부도 내고 빚만 잔뜩 남겨놓곤 세상을 떠났거든. 큰애 상훈이가 6살 때였던가? 마지막으로 애들 배나 채워주고 떠나려고 시장에 데리고 갔었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리 없는 아들 녀석들은 신이 나서 시장통을 뛰어다니다 전집 앞에 멈춰 서더구나. 고소한 기름 냄새에 허기가 졌던 거지. 두 녀석이 전 한 접시를 개눈 감추듯 해치우곤 더 먹고 싶은지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못 본 척 일어나자고 했다.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수북이 담은 전을 한 접시 내밀더구나. 어차피 다 못 팔면 버리게 될 거라고 먹어달라나? 아들이 내 눈치만 보고 있길래 하나 집어 입에 넣었더니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식 남겨놓고 죽겠다는 모진 사람이 그게 그렇게 맛있다니 말이 되니? 아주머니가 덤으로 준 전 한 접시를 애들이랑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그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살겠는 거야. 그때 죽기로 마음먹었던 나를 살린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님이시다. 몰랐어. 세월이 흘러서 얼굴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낮에 시장에 찾아갔다가 사돈 가게를 보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 아마 그때 네 어머니도 너를 만나서 다시 살아보자 마음먹었던 때였을 거야. 그날 둘이 한참 얘기를 나눴었거든. 자식 보고 살자. 내 새끼 배굴지 않게 하려면 살아야 한다. 내 어머님이 전 한 봉지를 손에 쥐어주며 했던 말이다. 그 말이 나를 살린 거야. 그래놓고는 은인도 못 알아보고 내가 못된 짓을 했다니. 엄마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곤 제게 그랬던 것처럼 등을 쓸어주시며 그러셨죠. 덕분에 멋진 사위 만나게 해줬잖아요. 난 그거면 충분해요. 힘든 시절 잘 지나왔고 살만해져서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간 남들 먹일 전만 부쳤는데 오늘은 내 식구들 먹일 전을 부쳐야겠어요. 명절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순도순 둘러앉아 전 냄새 풍겨가며 그간 살아온 얘기 나누는 거죠. 가족이라곤 딸 하나뿐이라 적적했는데 올 설엔 사위도 있고 오랜 인연도 있어서 든든하네요. 사돈,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요. 자식들도 다 잘 키웠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이젠 쉬엄쉬엄 삽시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명절마다 시댁에 모여 함께 전도 부치고 음식도 해먹으면서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덕분에 엄마는 명절 대목을 포기하게 되었지만요. 수십 년 전 엄마가 베푼 선행은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왔어요. 진정한 기적은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집안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교사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제 어린 시절은 평범하다는 표현으로 부족할 정도로 무색무취였어요.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없었죠. 친구들이 원대한 꿈을 말할 때도 저는 부모님처럼 교사나 공무원 정도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에 와서야 말이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평범한 삶을 추구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자란 탓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또래 친구들과 거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게 문제였죠.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었던 친구 사귀기가 저한테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더 많았을 만큼 소심한 아이였어요. 늘 구석에 앉아 혼자 있다 보니 아이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남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스스로 평범한 삶을 택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얘기지만 예전에 만원 버스에서 비켜달라는 말도 못해서 내려야 하는 정거장을 놓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 저에게는 어찌 보면 내 일만 하면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천직인지도 몰라요. 학창시절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공무원이 된 후에도 누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다 보니 몇 년 동안 같이 일한 동료들과도 서먹서먹해서 전 항상 혼자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만나게 되었죠. 여느 날과 같이 직원 휴게소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주임님은 왜 매일 혼자 밥 드세요? 누구시죠? 그러자 남자는 황당한 표정이 되더군요. 저 모르세요? 저 여기에 공익으로 배치받은 지 3개월이나 됐는데요. 한주임님이 워낙 말이 없으셔서 대화는 못 해봤지만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워낙 주변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 보니 같은 곳에 있는 사람조차 몰라봤던 거였죠. 그날 이후 남자는 마치 저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제게 살갑게 다가왔고 처음에는 그런 그가 조금 불편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한주임님, 한주임님 하면서 불러댔고 점심시간이면 항상 제 옆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주곤 했죠. 공익근무 요원이었던 그는 저 외에도 동사무소 모든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요즘 말로 인싸 중에 핵인싸였어요. 늘 친근하게 대해주는 그의 태도 덕분에 저도 점점 그런 행동들이 익숙해졌죠. 그의 공익근무 기간 내내 우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인데 군대를 더는 미룰 수 없어서 늦음하기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법고시를 5번이나 떨어졌음에도 그는 언젠가 합격할 거라며 당당했고요. 저와는 다르게 꿈이 있고 포부도 있는 모습에 제가 매력을 느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와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알게 되고 점점 제 자신이 달라져 간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죠. 그는 왜 사실을 5번이나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동사무소 동료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 물을 정도로 아는 것도 많고 남의 일도
언제나 자기 일처럼 친절하게 도와주다 보니 동료들에게도 인기남 그 자체였죠.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다고 했나요? 1년 8개월간의 시간이 흘러 복무 기간이 끝난 그는 사회로 돌아갔고 결국 저는 한마디 고백도 못 해본 채 그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살면서 처음 마음을 준 남자라서 그런지 마음 한켠이 헛헛하던 어느 날이었죠. 한주임님, 한주임님. 누군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에 뒤돌아봤더니 그가 서 있지 뭐예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흘렀어요. 한주임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엇갈리면 어쩌나 싶어 걱정했는데. 기억하세요? 저 소집 해제하면 밥 사주기로 약속한 거요. 그렇게 시작된 그와의 만남은 잦아졌고 둘 사이의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26살이 되는 동안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저는 모든 게 새로웠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비록 그가 사시생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제가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감당하긴 했지만요. 그는 항상 시험만 붙으면 호강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저는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았죠.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사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번듯한 직장이라도 잡고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고시 준비로 힘들어하는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제 뜻에 따라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사법고시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졌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안 가 바닥이 나고 말았죠. 결국 저는 생전 해본 적 없는 야근까지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싫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결혼할 때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고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다면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시댁 식구였죠. 시골에 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는 맏아들인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셨고 그 부담은 온전히 저에게 돌아왔어요. 얘야, 내일이 주말이니 좀 내려오너라. 김장을 하려는데 일손이 필요하구나. 공부하는 네 신랑 신경 쓰게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너만 왔으면 한다. 어머님, 지금 제가 야근 중이라서 내일 거기까지 내려가기가 좀 그래요. 제가 김장비 보내드릴 테니까 사람 사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전 어머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시댁까지는 차 타고 3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 야근한 다음 날은 좀 부담이 되었죠. 너 지금 시애미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거절하는 거니? 넌 시애미 말을 개똥으로 듣는구나. 그래, 알았다. 오지 마라. 버럭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에 당황한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역정을 내셨죠. 그렇게 오기 싫다더니 웬일이냐? 네가 나한테 하는 걸 보아하니 평소에 네 남편이 너한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뻔하구나. 그러니 자꾸 시험에 떨어지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험에 떨어지는 게 마치 제 탓이냐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상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입 다물고 꾹 참았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김장 100포기를 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차에 시동을 걸려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차 트렁크에 아이스박스 한 통을 실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참, 내가 빼먹을 뻔했네. 너 올라가는 길에 대전에 좀 들러서 네 시누이한테 김치 좀 전해주려무나.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김장하느라 파김치가 됐는데 대전까지 들러 시누이 김치 배달까지 하려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기서 한마디만 했다간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요. 결국 속으로 욕하면서 운전대를 잡았죠. 대전에 들러 김치 심부름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왜 이렇게 늦었냐며 밥도 못 먹었다고 당장 밥을 차리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집안 경조사만 있으면
그 먼 시골까지 저를 불러서 음식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얘야, 너희는 왜 아이를 안 가지니? 혹시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왜 손주가 안 생기냐며 저를 구박하셨고 모든 걸 제 탓인 양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데 남편은 임신하면 시험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모든 계획을 시험 이후로 미루길 원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9번째 사법고시를 2달여 앞둔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100만 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뜬금없는 소리에 전 이유를 물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할까 해서. 그러니까 통장으로 100만 원만 보내놔. 자기야, 무슨 술값이 100만 원이나 해. 얼마 전에 준 용돈은 벌써 다 쓴 거야? 남편은 자기 친구들 수준에 맞추려면 1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제 월급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여유가 없던 저는 차라리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 말대로 남편 친구들은 엘리트들 그 자체였어요. 대기업 과장에 변호사까지. 남편이 친구들한테 자격지심을 느끼는 게 당연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게 하려고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발휘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광혁이 넌 마누라 잘 만난 줄이나 알아. 빨리 시험 합격해서 보답하라고. 왜? 부럽냐? 안 그래도 합격만 하면 우리 마누라 호강시켜줄 생각이다. 남편은 친구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는지 제 자랑을 늘어놓으며 밤새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였어요. 남편은 마지막 2달은 아예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고 그 결과 드디어 9번째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사시 합격이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합격 발표 후 잠깐 나갔다 온다던 남편은 밤이 새도록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과 축하 파티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제 마음처럼 식어만 갔어요. 다음날 아침 잔뜩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연신 축하 전화를 받기에 바빴고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그 모습에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시험 합격 후 2년간의 연수원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남편은 변호사가 되었고 작은 규모의 로펌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자기야, 어디야? 오늘이 우리 아빠 생신이라고 말했잖아. 다들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일하는 중이니까 자꾸 전화하지 마. 남편은 로펌 일이 바쁘다며 갈수록 외박이 잦아졌고 밤늦게 나가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린 아이를 가지기는커녕 얼굴 마주칠 시간도 없이 시간이 흘렀죠. 아직 1년차 변호사라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남편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평소 1, 2만 원짜리 옷이면 만족하던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려 들었죠. 변호사가 돼서도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용돈을 받아가더군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돼. 명색이 변호사인데 밖에서 꿀리고 다니면 되겠어? 재훈이 녀석 알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로펌 다니는 애. 걔가 나 그 로펌으로 끌어주기로 했어. 그럼 우리 인생 한 번에 확 필 거야.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해. 항상 자신감은 넘쳤지만 그렇다고 허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남자가 지금까지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변호사가 된 이후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마음앓이를 하던 어느 날 남편 친구인 재훈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지 씨,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끝을 흐리며 시작된 이야기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변호사가 된 후 친구들한테도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런 모습에 친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네요. 광혁이 자식, 정말 왜 그렇게 된 건지. 고시생 시절에 지한테 밥값, 술값 대주던 친구한테 일반 직장인 따위라고 막말을 하질 않나? 룸사롱 아가씨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질 않나? 아휴, 아주 위태위태해서 못 보겠다니까요. 게다가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동안 현지 씨가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지.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 옷에 묻어있던 여자 화장품과 그 외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더군요. 정말 그것만은 아니길 빌었던 제 바램은 무참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한참을 멍하게 있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호구처럼 살았는지 알겠더군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오직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산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훈 씨의 조언을 받아 남편 차의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했어요. 영상 속에는 남편과 룸사롱 아가씨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일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돼. 마누라년이 멍청해서 일한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오케이라니까. 나야 뭐 땡큐 베리 감사지. 영상 속 그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저는 자길 배려한다고 굳이 바깥일을 묻지 않은 건데 남편은 그런절 이용하고 조롱까지 하더군요. 남편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저 인간한테 어떻게 지옥 같은 삶을 선사할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자기 집 일꾼이라도 되느냐 다짜고짜 시댁으로 내려오라더군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에 내려가 보니 임신한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얘, 넌 시댁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니? 남편 덕 보면서 살면 네가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생활비 한 푼 받아본 적 없는데 남편 덕을 보고 살다니. 어머님, 아무렴 제가 시댁에 빈손으로 왔겠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선물 가져왔는데 아가씨도 여기 와서 보세요. 선물이라는 말에 모녀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고 전 휴대폰 영상을 켰어요. 영상을 틀자 모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울 뿐이었죠. 이게 바로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실체예요. 아가씨, 뱃속에 있는 애한테도 잘 보여주세요. 삼촌이 어떤 인간인지 말이에요. 충격에 빠져있는 모녀를 뒤로하고 전 바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댁에 핵폭탄을 날려버리고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 미쳤어?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졌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악을 쓰며 말하더군요. 미친 건 너 아니니? 그리고 난 뭐 한 거 없어. 니네 엄마 너 보고 쓰러진 거니까. 네가 차에서 어린 년이랑 벌인 더러운 짓. 잘난 아들의 실체를 보시곤 많은 걸 느끼신 모양이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그동안 감추고 있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도저히 바람피다가 걸린 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세당당한 후한 묻히더라고요. 너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잘 됐네. 안 그래도 너랑 사는 거 지겨웠는데 사법고시 붙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있는 집 딸들을 들이대더라. 그때 내가 얼마나 땅을 쳤는지 아니? 좀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별 볼 일 없는 너랑 결혼해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었어.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재산이랄 것도 없으니 아파트 팔아서 반반 나누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럼 됐지? 정말 기가 차는 노릇이었어요. 바람피다가 이혼당하는 주제에 반반이라니. 게다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땡전 한 푼 안 내놓고는 뭘 하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5억 넘게 올랐으니 자기한테도 기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당신이 뭘 했다고 아파트 반을 가져? 아파트 계약금도 우리 아빠가 빌려준 거고 상환금도 내 월급에서 나가는데.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알기나 해? 현지야, 넌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모르니? 세상은 네 생각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은 힘 있는 자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네가 뭔 수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이기겠다는 거니?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만 다쳐. 내 말 알아는 듣겠어? 남편은 자기 친구들이 사회 각계층에 있다면서 저 같은 공무원 따위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자기 손바닥 아니라고 저를 겁박했어요. 호가호위가 따로 없었죠. 너 내 친구들 못 봤니? 나 법대 나왔어. 법조계에 내 동기들 수두룩해. 전해봤지? 재훈이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야. 너 같은 거 털어먹는 건 일도 아니라고. 어디서 가짜는 공무원 주제에 까불어? 빈털터리로 쫓겨나기 싫으면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도장 찍어.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했나요? 그렇게 친구들 팔아대며 왈왈 짖는 남편의 모습이 제 눈에는 겁먹은 똥강아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당신은 이러면 내가 겁먹고 네 하면서 조용히 이혼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날 이때까지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니 땡깡 다 받아주니까 내가 호구로 보였니? 늘 본인 말에 순순히 따르던 저의 뜻밖의 모습을 보곤 남편은 당황했어요. 내가 세상을 모른다고? 내가 볼 땐 네가 더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 바람피는 거 알려준 사람이 바로 당신 친구 재훈 씨야. 아참, 재훈 씨가 그러더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는지 다 안다고. 나만 원한다면 무료로 내 이혼 변호 다 맡아주겠다고. 뭐? 재훈이가 왜? 설마 너희들 그런 사이야? 그런 거야? 아, 속았네 속았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너희 두 년놈들이 짜고 나를 엿먹인 거야? 재훈이 이 새끼 가만 안 둬. 이 인간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연놈이 붙어먹어서 자기를 속였다며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난리를 쳤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껏 살면서 봐왔던 그 어떤 찌질이보다 더 한심했죠. 인간아,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가 사법고시를 붙고 얼마나 꼴값을 떨었으면 네 친구들이 너랑 손절했겠니? 너 이미 동기들 사이에 쓰레기로 소문난 거 모르니? 네 옆에 아무도 없어.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친구들이 자신과 손절했다는 걸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쓰레기로 낙인 찍힌 인간의 전화를 받아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죠. 자기야,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 방금 전까지 목에 힘주고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금세 꼬리를 내리곤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였죠. 제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떠났으니까요. 과거의 저였다면 또 바보같이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자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의 호구로 살고도 쉽게 팽당하는 걸 경험하고는 저도 변하게 되었죠. 게다가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교훈도 얻을 수 있었고요.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작정하고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 주변을 둘러봐. 이 집에 네 돈으로 산 게 하나라도 있어? 네가 타고 다니는 차도 우리 아빠가 너 시험에 합격했다고 사줬지. 네 보험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그뿐이니? 네가 7년 동안 쓴 돈도 네가 벌어 쓴 거 아니잖아. 내 돈이지. 나 너 공부하는데 7년 뒷바라지 했어.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같이 사는 게 지겨워졌어? 고마움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아. 네 눈엔 내가 호구로 보였나 몰라도 적어도 난 널 인간으로 대해줬어. 다들 너 버리고 떠날 때도 유일하게 네 옆을 지킨 건 나였다고. 근데 어쩌니? 넌 그마저도 이랬는데. 나 이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다만 앞으로 네가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랄게. 잘 살아봐라 이 구제불능 찌질이야. 그렇게 전 7년간의 호구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훈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괜히 손꼽히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인간이 일하는 족족 제 통장으로 위자료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를 받고 살아요. 참, 소송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인간이랑 바람을 핀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었더니 그 여자가 오히려 그 인간을 성폭행으로 고소했지 뭐예요. 재훈 씨 말로는 코뱀들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고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꽤나 고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연을 적다 보니 이게 5년 전 일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네요. 그 사이 제 인생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이혼 이듬해에 성실한 공무원과 재혼을 했고요. 이후 딸아이를 출산했고 현재는 남편과 함께 예쁜 딸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듯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런 평범한 가정이 세상 무엇보다 간절한 소망일지 몰라요. 바로 제 전남편 같은 사람한테는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길 바랬던 제 바램 탓일까요? 전남편은 아직도 소송 때문에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솔직히 사이다 한 잔 마신 것처럼 상쾌하긴 했어요. 상대의 호의를 바꾼 호구 취급을 하는 인간은 호되게 인생의 매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